동기부여 연설가이자 작가인 찰스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5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그 두 가지란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읽는 책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지은이 잭 캔필드, 게이 핸드릭스, 옮기니 손정숙, 발행 리더스북, 발행일 2020년 12월 25일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인생을 살면서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책, 잊을 수 없는 책을 갖는 것보다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는 선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책들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삶의 터닝 포인트로 여길 만한 책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은 베스트셀러 작가부터 홀로코스트 생존자까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증명한 책 한 권의 위력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책은 그동안 사두고 읽지 않은 책들, 알고 있었지만 잠시 미뤄두었던 책들을 다시금 집어들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의 홍수 속에 묻혀 있었던 숨은 지혜들을 만날 수 있는 벅찬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정하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 론다 번, 시크릿의 저자이자 TV 프로듀서. 나는 내가 그런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멋진 친구들이 있었고 건강했으며 창조적인 일을 즐기면서 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어느 날 밤 나는 지독한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12개월 동안 TV 스페셜 프로그램 6개를 제작하는 어마어마한 중노동에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마침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어머니의 감정 상태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6개월 전에 아버지와 사별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두 분의 금실이 남달랐기에 슬픔과 충격은 더 컸다. 어머니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 끔찍한 기분이라고 했다. 낮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너무 외롭다며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고 하셨다. 어떻게든 어머니의 기분을 돌려보려 했지만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했다. 나는 멀리 떨어져 살았기에 어머니 곁에 있어줄 수 없었고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등진 어머니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나 자신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는 초조감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당시 23살이던 딸이 다가와서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내 얘기를 듣고 아이는 낡고 해진 책 한 권을 가져다 주었다. 월러스 워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책이었다. 책을 건네며 딸아이는 마지막 페이지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어떻게 이 책이 도움이 되랴 싶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눈물이 자꾸 고여서 글자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갈 때마다 눈앞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책에서는 제목 그대로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부란 돈뿐만이 아니라 관계나 건강 등 인생의 모든 측면에 관련한 것이었다. 읽을수록 워틀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이 책을 1910년에 동네 광부를 대상으로 썼다. 그래서인지 분량이 짧았고 쉬운 말로 쓰여 있었다. 철학이며 이론 따윈 없었다. 그는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한 장 한 장 숨죽이며 책장을 넘겼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진리로 다가왔다.
대문자 T로 시작하는 바로 그 진리였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울적한 기분에 빠져 있긴 했지만 전날 밤보다는 나아 보였다. 조금 마음을 놓으며 전화를 끊은 뒤 월러스 워틀스가 어떤 작가인지 알아보았다. 그에 관한 이야기와 그가 쓴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 읽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스승이 누구일까 궁금해졌다. 20세기에서 19세기로 또 그 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오르며 이 책에서 저 책으로 문헌을 찾아다녔다. 몇 주 만에 수십 권의 책을 읽었다. 조사 끝에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 돈, 건강, 사랑, 성공 등을 다 가지게 해주는 비밀을 찾았다. 지금 내가 시크릿이라 말하는 이 지식을 인생의 모든 면에 적용하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감사를 이야기하는 장은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워틀스에 따르면 감사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더 많이 창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밀이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멋진 것에 집중하며 그 멋진 것들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였지만 나는 인생을 완전히 거꾸로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잘 되는 것에는 많은 힘을 쏟지 않았다. 대신 문제에만 집중했다. 돈도 많지 않고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워틀스의 책을 읽은 뒤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재정적인 측면에선 없는 돈을 걱정하기보다 있는 만큼에 감사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금액을 상상했다. 이것 또한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비결이었다. 만약 내 목표가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라면 이미 그만큼의 돈이 있다고 치고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들지 머릿속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보았다. 나라면 돈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았다. 이론을 실험으로 검증해보고 싶었다. 잔고는 많지 않았지만 통장에서 돈을 조금 찾아 나눠주기로 했다. $50짜리 지폐 10장을 쥐고 거리로 나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누구에게 돈을 주지? 하고 생각했다. 우습게도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고 싶었다. 제일 먼저 $50를 쓴 것은 상가에서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한 커플이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옷이 꼭 사고 싶다고 말했다. 사지 그래? 잘 어울릴 것 같던데. 남자친구가 말했다. 돈이 없어. 너무 비싸잖아.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나는 뒤돌아서서 그녀에게 $50를 건네며 말했다. 이젠 그럴 돈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둘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다. 여자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50를 돌려주고서는 재빨리 손을 뒤로 빼며 말했다. 세상에,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받아요. 괜찮아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선 돈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사실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기분이 너무나도 멋졌다. $50 지폐를 다 줘버리고 나자 부자가 된 듯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내 손 안에 $25,000가 쥐어졌다. 월러스 워틀스에게서 영향을 받아 $500를 나눠주는 연습을 했을 뿐인데 말이다. 그 후로도 오로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돈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왔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났다. 인생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하게 된 나는 어머니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터였다. 대신 어머니에게 아주 간단한 것을 해보시라고 부탁했다. 마음속에 끔찍한 공포와 절망이 솟구칠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어머니가 키우는 강아지 퍼피를 쓰다듬는 것이다. 적어도 일부는 쓰다듬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여쭈었더니 어머니는 응 하고 대답하셨다. 물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틀도 안 돼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공포가 엄습하자 어머니는 내가 당부한 대로 강아지 등을 토닥였고 그 순간 절망과 슬픔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제는 강아지한테 걸어가기만 해도 공포가 사라진다며 놀라워했다. 그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어머니는 한결 행복해 보였다. 어머니가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2주 만에 어머니의 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친구들이 시시때때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꽃이나 선물을 가져다 주고 함께 외출하자며 어머니를 불러냈다. 나쁜 쪽으로 흐르는 생각을 멈추고 인생의 좋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강아지가 떠올랐다. 강아지 등을 쓰다듬는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강아지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밖에 없었다. 강아지야말로 완벽한 치유제가 된 것이다. 강아지 쓰다듬기만으로 1, 2주 사이에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 지식의 큰 힘을 알게 된 나는 이것을 전 세계와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다. TV 프로덕션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전 세계로 배급할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워틀스의 책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건 지금 어디에 있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 때문에 시크릿을 제작하면서 워틀스의 지식이 가진 엄청난 힘을 망라하여 이를 가장 쉽고 명료한 방법으로 스크린에 옮기려고 노력했다. 워틀스의 메시지는 분명히 사람들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내 인생도 확실히 달라졌다. 책을 읽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나는 작은 육신 이상의 존재임을 깨달았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내게는 원하는 바라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저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만 바꾸면 된다. 내 인생 전체가 실핏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결정했고 대부분은 손에 쥐게 되었다. 요즘 내 인생은 너무나도 웅장하다. 전보다 몇 배는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돈도 차고 넘치며 일에서도 매력과 만족을 느낀다. 이 멋진 지구 위에서 하루하루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열을 느낀다. 게다가 인생을 우리 뜻대로 창조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의 성과를 결정한다. 월리 에이머스, 기업가. 1978년 내 인생은 정점에 올랐다. 페이머스 에이머스 쿠키가 크게 성공해 하와이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아등바등 살았던 과거는 끝났거나 적어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고 바라던 대로 엄청나게 발전한 겉모습에 걸맞은 내적 변화를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내 어린 시절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다.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플로리다주 텔러헤시에 있는 고모집으로 보내졌다. 5년 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연예, 저작권 대행사인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에 취직해 그곳 우편실에서 일했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나는 창사 이래 최초의 흑인 연극 에이전트가 됐다. 하지만 직장 생활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다.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고도 돌아오는 대가는 미미했다.
평범한 월급쟁이 생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10대 때 고모집 부엌에서 맛보았던 초콜릿칩 쿠키가 내 미래를 열어줄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른 것이다. 내가 구운 쿠키를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머지않아 전국에 수십 개에 달하는 쿠키 매장을 열게 됐다.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데도 인생을 온전히 내 뜻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돈은 있었으나 여전히 뭔가가 부족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 역시 내 운명이 다른 이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내가 외부 환경의 희생자라고 믿으며 자랐다. 하와이로 이사와서 다니기 시작한 통합교회에서 제럴드 젠폴스키의 연설을 듣고 그의 책 사랑 수업을 읽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 책은 내 신념의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젠폴스키는 모든 일은 마음속에서만 진정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 자신만이 감정과 경험을 처리하는 내 방법에 책임질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다. 책에서 그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할 수는 없노라고 말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으며 우리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선택권이 있다면 누가 두려움을 선택하겠는가? 우리의 태도와 신념이 삶의 결실과 직결된다면 누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려 하겠는가? 내 인생에 멋진 깨달음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그런 점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기 시작하자 내 영혼이 꽃피었다. 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했다. 무엇을 경험하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나 자신을, 상황을,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신이,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따라서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 진실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잊었을 때 두려움은 찾아든다. 쿠키 회사에 수십 년을 몸담았지만 나는 요즘도 종종 도전에 직면한다. 2005년 8월 이곳 하와이에 새로운 쿠키 가게를 열었을 때도 그랬다. 처음엔 꽤 어려움을 겪었고 초기 자본을 다 까먹어버리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다. 과거에 그랬듯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지? 투자자들은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생각이 슬금슬금 떠오르기 시작하자 나는 편안한 장소를 찾아 기도를 했다. 이곳에 계신 분은 신이며 그는 사랑이고 모든 것의 근원임을 다시 떠올리게 해달라고 청했다. 곧 고향이 온 듯한 평화와 위안이 찾아들었다. 나는 날마다 사랑과 손잡는 삶을 실천한다. 사랑을 사랑 아닌 모든 것을 막아내고 퇴치하는 방패이자 방호복으로 이용한다. 일단 주의를 갈등에서 사랑으로 돌리면 외부 상황은 어느새 잠잠해진다. 하와이에 문을 연 쿠키 가게 걱정도 그렇게 해결했다. 우리의 태도와 신념의 체계가 삶의 결실을 결정한다는데 나는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는다. 제럴드 젠폴스키를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내게 겸상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10살가량의 캐리라는 소년을 소개해 주었다. 의사는 그 아이에게 13번째 생일을 맞기 어려울 거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캐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 몸을 빌려 입는 거예요. 읽는 동안에는 내 책이지만 정해진 날짜가 되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 거죠. 사람마다 반납일이 다르고 그 반납일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점만 다를 뿐이에요. 그처럼 강인한 소년을 만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캐리는 올해 38살이 되었다. 병은 완치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병으로 죽지도 않았다. 캐리는 대학에 갔고 결혼해서 잘생긴 두 아들을 두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본능적으로 사랑 한가운데에서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캐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랑을 선택할 힘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근심과 제약을 물리치고 그 대신 평화와 자유로 충만한 인생을 선택할 힘이 있다. 하지만 이를 안다고 해서 누구나 폭풍이 몰아칠 때도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아는 것은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 전까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운전하기 전까지는 교통수단이 아니듯이 말이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수시로 거듭해야 하는 결심의 과정이다. 처음에도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사랑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선택하라. 날마다 그대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그대 가슴에 평화가 가득 차리라. 자신의 본성을 따를 때 저절로 벌어지는 성공들. 파라 그레이 재단 설립자.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내 앞에는 장애물 투성이었다. 우리 가족은 시카고 남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에서 생활 보조금을 받으며 살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한 후 5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동시에 일을 3가지나 하느라 자주 아팠다. 우리는 정말이지 몹시 가난했다. 내가 6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2번이나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커다란 돌을 주워 색칠을 한 다음 이웃을 찾아다니며 말했다. 이 돌을 사주지 않으실래요? 종이를 눌러놓거나 책이 넘어지지 않게 받치거나 문을 고정할 수 있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 결과 $50를 손에 쥐었다. 태어나서 처음 번 돈이었다. 마치 부자가 된 듯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이것이 바로 내 첫 번째 사업이었다. 다음 해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집에서 만든 로션을 팔았다. 사업을 하다 보니 명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드보드지를 오려 그 위에 이름을 썼다. 프레지던트라고 쓰니 혹시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과 혼동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어떤 사람을 21세기 CEO라고 소개하는 것을 봤다. CEO가 뭔지도 몰랐지만 아주 중요하고 성공한 인물인 듯 했다. 그래서 나도 21세기 CEO라고 썼다. 나는 21세기에도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 나이 8살이었다. 명함을 만든 지 얼마 안 돼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사업가 한 분을 만났다. 그분께 명함을 드렸더니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 게로구나. 그는 자신이 사업 아이템이나 정부 정책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나도 또래들과 비슷한 그룹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줬다.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였다. 나는 즉시 도시 주민을 위한 경제 기업가 클럽을 결성했다. 8세부터 12세까지 또래 친구 15명이 같이 일하겠다고 했다. 나는 우리에게 무료로 미팅룸을 제공하기로 한 시카고 남부의 작은 숙박업소 라마다 인으로 그들을 소집했다. 교통편을 제공할 사람도 물색해 두었다. 그곳에서 비즈니스 관련 전문 직업인을 초빙해 강의를 들었다. 일종의 직업 체험의 날이었다.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기꺼이 사업과 관련해 멋진 조언을 해주었다. 우리는 이를 비즈니스 101 교실이라 불렀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어졌다. 하나만 빼곤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바로 돈이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강의해준 사람을 찾아가 소액 투자를 해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정한 투자 수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대부분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일부는 진지하게 믿어주었다. 멋진 일이었다. 마침내 $15,000를 마련했다.
마약을 팔아 큰 돈을 만지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나는 내가 배운 비즈니스 용어들을 써가며 그것이 왜 좋은 생각이 아닌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마약은 사업 초기에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겠지만 나중에 가면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즉시 이해했다. 우리 비즈니스 클럽은 레모네이드 가판대, 쿠키 회사, 만화책 회사, 이동 편의점 등의 사업을 벌였는데 모두 잘 됐다. 운영은 대부분 친구들이 맡고 나는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녔다. 그러다가 9살이 되어 큰형 앤드류가 라스베이거스에 취직을 하면서 나도 따라가게 되었다. 나는 전화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시카고에 남은 우리 클럽 일을 계속해 나갔다. 2년 남짓 비대면 경영을 이어가던 어느 날 우리가 개최한 한 이벤트에서 백스테이지 라이브라는 TV쇼의 프로듀서를 만났다. 1200만 명이 시청하는 쇼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한 뒤 우리 비즈니스 클럽 얘기를 약간 과장을 섞어 소개했다. 그녀는 자기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유명 인사만 인터뷰하지만 나를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동료와 함께 나를 인터뷰해 백스테이지 라이브에 내보냈다. 인터뷰가 나간 뒤 반응이 좋아 고정 공동 진행자가 되어달라는 섭외가 들어왔다. 어린 나이 덕분에 나는 라스베이거스 매체들의 주목을 받았다. 심지어 올림픽 기간에는 우리 비즈니스 클럽 이야기로 NBC에도 출연했다. 쇼 호스트 일은 몹시 재미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내 뜻대로 추진되지 않아 나는 걱정에 쌓여 있었다. 벌려놓은 사업들은 서서히 성장하고 있기는 했지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걸까? 나는 늘 안절부절 못했다. 왜 나는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곤경에 빠진 느낌이었고 어디서 돌아서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앤드류가 집으로 가져온 책을 보았다.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이었다. 초프라는 그 책에서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주와 자연의 법칙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럴듯하게 들렸다. 내 주변의 가난한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좋은 사람이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성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을 태만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초프라에게서 나는 인생과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으며 성공하려면 그것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중력의 법칙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멋지건 아름답건 똑똑하건 바람직하건 또는 그렇지 않건 간에 지붕에서 발을 떼면 밑으로 떨어진다. 손가락을 전기 소켓에 집어넣으면 전기와 관련한 법칙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감전되고 만다. 이런 법칙들을 모르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초프라가 말한 법칙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최소한의 노력 법칙이었다. 무턱대고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진짜 재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처음에 이 법칙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상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바보라는 거야?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성공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른 뒤부터였다. 책에 따르면 최소 노력의 법칙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를 때, 즉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할 때 저절로 작동한다. 이를 알고 따르기만 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은 쉬워진다. 나는 심사숙고한 결과 그 본성을 찾아내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깨우쳤다. 다른 사람에겐 어려운데 내겐 쉬운 것이 무엇인가? 돈을 벌지 못해도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대답이 나왔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 사업 아이디어가 쉽게 떠올랐다. 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회사, 파라웃 푸드를 차렸다. 첫 번째 제품은 시럽이었다. 시카고에서 시럽 살 돈이 없었을 때 어머니가 난로 위에서 만들어 주었던 시럽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 사업은 3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다. 첫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사고 싶어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게다가 난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 식품 사업은 나와 아주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졌다. 둘째, 그 사업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으며, 셋째, 이 일은 실업이라면 언제나 환영하는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다. 역시나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다. 나는 1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뒤 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의 회사를 팔았다. 14살짜리 백만장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법칙이 통하는 순간을 직접 겪어보니 너무나 흥분됐다. 초프라의 책을 통해 법칙을 알기 전엔 숱한 일들을 시도했고 잘 되지도 않는 일에 매달려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비로소 의지할 수 있는 공식이 생긴 순간이었다. 지난 10년간 최소 노력의 법칙과 초프라가 말한 또 다른 법칙들을 사업 전반에 적용해 나갔다. 어린이들을 위한 선불 전화 카드 사업인 퀴즈텔, 내가 소유한 이너시티 매거진, 베이거스 거리에서 제작한 쇼, 라스베이거스에 막 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 등이 모두 그 산물이다. 사실 내가 쓴 책 리얼 리어네어도 초프라의 아이디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리얼 리어네어란 진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는 돈 이상의 것이다. TV에 나오는 근사한 대저택에 사는 소문난 부자들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들은 하루는 부자와 유명인사의 라이프 스타일에 출연하더니 그 다음 날에는 액세스 할리우드나 엑스트라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재활센터를 가거나 자살을 기도하거나 뭔가 정신 나간 짓을 해서 체포되었다. 초프라의 책에 따르면 그런 현상은 그들이 내면 세계에 구축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 그러니까 돈과 인기 등을 외부 세계에 쌓아두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그들의 성공은 한쪽으로 치우친 반쪽짜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내면에서부터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지와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진짜 성공에 이르게 해준 비결이다. 여기까지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여러 분야의 리더, 비즈니스 컨설턴트, 작가들을 포함해 46명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으로 그들 각자의 인생에 큰 원점이 되었던 인생책 한 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도 있겠지만 그들의 인생을 바꾼 책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그 한 권의 책들은 그들의 인생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스토리가 너무도 드라마틱해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롭게 읽어나갔습니다. 저자들은 그 인생책 한 권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간절히 현재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고 책에 푹 빠져들어 기어코 그 답을 찾아냈기에 성공의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았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의 내용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만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흡수하려는 태도가 결국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늘 책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켜 나간 그들의 이야기, 여러분에게도 좋은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